네, 안녕하세요. 오늘 파이코인 영상 한번 올려봅니다. 우리나라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특금법, 특정금융정보법 개정하면서 이제 법인 계좌들도 가상자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검토하겠다. 그런데 물론 이제 전 세계적인 가상자산 그런 걸 보겠다. 그리고 그 비영리 단체, NGO 단체들을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다. 왜 그러냐면 이 암호화폐로 비트코인이가 파이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암호화폐로 기부 같은 거를 많이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분쟁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는 금융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런 암호화폐로 해서 이제 뭐를 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영리 법인에 먼저 하겠다. 근데 이게 법인에 먼저 하게 되면요. 파이는 정말로 저는 이게 호재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파이코인은 다른 암호화폐와 다르게 뭐가 다르냐면요. 파이코인을 필요로 하는 수요층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암호화폐들은 파이코인을 갖고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라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암호화폐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파이코인은 처음부터 물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금융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도 금융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층이 다른 거죠. 그래서 광고 파이에다가 광고를 하려면 파이코인으로만 결제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법인이 광고를 하면 법인이 파이코인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230개국에서 해야 되잖아요. 개인이 돈이 많아요? 법인이 돈이 많아요? 법인이 많잖아요. 그래서 특정금융정보법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법인도 KYC를 통과하고 법인 저도 비영리 법인 하나 갖고 있고 영리 법인 하나 갖고 있고 저 우중택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표자가 다 법인 KYC도 만만찮죠. 이름 바꾸는 거나 여러 가지나 특히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그 법인에 대한 게 끝까지 쫓아다니죠. 그래서 이제 법인 KYC, 개인 KYC를 이렇게 엄격하게 한 파이코인이 법인들도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는 게 2025년 올해부터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파이코인은 수요층이 정말 많아지는 거예요. 다른 그러니까 그걸 좀 말씀드리면 이렇죠. 지금 이제 코인이 제도권 진입 한 발짝, 법인 가상자산 거래 가능해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이제 올해 업무 계획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요. 반면에 이 금융자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 지금 SEC 캔슬러 위원장 가상자산 이게 악독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 사실 좀 그렇죠. 네, 악독한 사람으로 있죠. 가득 차 있죠. 암호화폐.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는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자산이 정말 빌런들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여전히 가상자산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규제 측면에서 할 일이 많다라고 했고, 어, 그러면서 핵심적인 얘기를 했어요. 야, 이게 펀더멘탈이 아니고 이렇게 심리. 여태까지 내가 살면서 그 펀더멘탈이 아니라 이거 네덜란드 튤립처럼 그냥 도지코인, 민코인 막 이렇게 만들어도 사람들이 막 하는구나. 이런 걸 본 적이 없다. 예, 그런 세상이 와버렸죠, 뭐. 그러면서 자기가 보기에는 이제 10,000개 내지 15,000개 프로젝트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지금 게슬러 위원장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게 한국의 대부분 김치코인, 겐슬러 위원장이 말한 10,000개 내지 15,000개들의 암호화폐라는 거는 다른 제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이 들어오면 처음에 이제 도입될 때가 있고, 성장할 때가 있고, 성숙할 때가 있고, 쇠퇴하죠. 이거는 뭐 어떤 거든지 뭐 화장품을 만들든지 아주 그냥 명품, 새로운 수요 곡선을 만들 수 있는 비트코인 같은 명품, 파이코인도 그런 명품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도입기, 성숙기, 그다음 성장기, 이렇게 이 과정을 다 거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의 저 테헤란에 이렇게 테헤란로에 있는 이 김치코인들 하는 거 보면 한탕에서 빠져나오고 추 키운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이름 바꿔서 또 빠져나오고 이름 바꿔서 빠져나오고 계속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개인 거래량으로는 세계 1위잖아요. 이렇게 이런 제품 사이클을 대부분 갖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이것을 넘어섰다고 할 수 있고 파이코인은 이거를 추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인 가상자산이 투자 허용 여부가 이제 올해 중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된다고 하는데 근데 법인 가상 그다음에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이거는 실명 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 여태까지는 특근법상의 실명 인증을 마친 계좌만 가상자산을 투자할 수 있었는데 사실 뭐 제한하는 내용은 없지만 금융당국은 이제 은행들이 법인의 실명 계좌, 은행에 가서 코인에 투자할 거라고 말만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몇 년간 그랬거든요. 법인의 실명 계좌 발급이나 대출을 하지 않도록 권고해 왔죠. 그런 식으로 법인도 등록하려면 대표자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금이가 어디다 쓰실 건가요? 이 자금 왜 들어왔나요? 코인 이러면 안 돼요. 몇 년간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요거를 서서히 하겠다라는 거죠. 시장을 그렇게 넓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 가상자산이 저 겐슬러 위원장이 가상자산 악당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봤고 또 뭐 가상자산이 미래다 이게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했죠. 예, 맞아요. 이것도 뭐 둘 다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거지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 파이코인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암호화폐 수요 다변화를 준비하는 유일한 코인이었다라는 거죠. 다른 암호화폐들은 어떻게 하면 가격을 올려서 쌀 때 만들어서 비쌀 때 팔아먹고 나가느냐 이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팔아먹고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A 작전팀이 하다가 빠져나가면 B 작전팀이 덤벼들고 C 작전팀이 덤벼들고 해서 리플처럼 나름 저렇게 또 성공하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전부 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다라는 수요층만 있었었죠. 파이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이 수요 다변화가 전혀 안 됐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파이코인은 아니. 예를 들면 반도체를 갖고 설명하면 예전에는 반도체가 쓸 수 있는 데가 뭐 이제 몇 군데 안 됐었잖아요. PC에도 들어가고 뭐 그냥 PC에 들어가는 정도.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생기고 난 다음에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서버에도 들어가고. 근데 요즘은 뭐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소부장 제도라 그러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것처럼 반도체 수요가 계속 다변화되잖아요. 수요도 다변화되고 나라도 다변화되고 중국, 베트남, 대만, 미국 이게 국경을 50몇 번 왔다 갔다 하나 그래요. 이 반도체 하나 만들려면. 그런 것처럼 암호화폐가 그냥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파는 그런 게 아니라 파이코인은 이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 다양해지는 것처럼 암호화폐를 필요로 하는 국가와 산업과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들에게도 필요한 그러한 준비를 KYC와
브라우저와 오픈 메인넷을 통해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라는 거죠. 진짜 암호화폐 수요 다변화를 준비해 왔다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각국 정부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우리나라의 사무처장 얘기한 거 보면 이게 전부 다른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선진국이 하는 것에 발 맞춰서 한 발 늦게 할 거예요, 한국은. 한 발 먼저 하지 않아요, 금융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이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보면 이제 2025년 뭐 암호화폐 시장 전망 이런 거 제가 쭉 봤거든요. 북코인에서 연말에 나와 쭉 봤는데, 전부 그냥 어떤 주식의 수급처럼 뭐 ETF를 한다, 뭐 어쩌다 저쩌다라는 거지. 시장 다변화로, 파이코인처럼 시장 다변화, 수요 다변화로 암호화폐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암호화폐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암호화폐 얘기하는데 뭐 비트코인이 뭐 이렇게 될 거다, 뭐 이런 것들. 근데 파이코인을 필요로 하는 수요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금융이 거기 자세히 보게 되면요. 내가 요거를 만들어, 그러니까 금융위 권대영 사무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암호화폐 상장을 허가해 주는데 지금 7년인가 8년간 안 해줬거든요. 그걸 어떻게 상장을 하게 할 건지. 파이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상장하게 되면 한국의 상장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가상자산 거래소의 행위 규칙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의 세계적인 규제와 이게 정합성을 맞춰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법인 내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이 되는데, 파이코인은 이게 정말 필요하죠. 그럼 아니 광고를 파이코인으로만 결제받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삼성에서 하면 삼성이 뭐 광고를 내면 삼성이 파이코인을 사가지고 내야지, 뭐 이재용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서 해요? 증여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파이코인이 진짜 때가 왔다라는 거죠. 현행법상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만 가능한 가상자산 시장에 법인의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데, 대규모 자금이 갖고 있다가 미국의 전략 자산 비춘처럼 갖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팔겠다라는 게 아니라 쓰겠다라는 거죠. 써야 되는 거죠. 써야 되는 거. 쌀 때 많이 사서 필요할 때 해야 되겠다라는, 이게 법인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거래량으로는 암호화폐가 1위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3위다. 미국은 이제 대형 자산운용사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뭐 그냥, 예, 그렇죠. 뭐 그러니까 한국은 길게 보고 뭘 하는 게 없잖아요. 길게 보고. 근데 정말 이 파이코인은 길게 보고 한 거고, 그 길게 보고 한 거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법인.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파이코인의 정말 호재다. 그리고 겐슬러 위원장이 생각했던 이런 모든 문제, 이 악당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아무튼 미국의 고민, 미국 SEC 위원장이나 이런 미국의 고민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암호화폐를 6년간 준비했죠. 한국에도 그런 거고. 이게 이제 서서히 파이의 호재들이 하나하나씩 패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정말 호재 같아요. 법인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 법인에다가 허가를 해줘도, 그러니까 법인이 필요해서 사는 거랑 법인이 투자로 사는 게 다르잖아요. 다른 암호화폐는 법인이 투자로 사겠죠. 그렇지만 파이코인은 법인들이 투자로도 사고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서도 사고, 그게 파이코인의 진정한 힘이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